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건강 좋은 날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슬입니다. 네, 오늘 절기상 중복입니다. 보양식 잘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온열 질환은 건강 수칙만 잘 지키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갈증이 없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또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갑자기 일어서려는데 머리가 핑하고 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혈압은 겨울보다 여름에 2배 이상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더위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검사부터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오늘의 주제 질환 역시 무더위가 계속 지속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 좋은 날 오늘 주제는 좁아지는 신경통로, 신경공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몸을 놓고 봤을 때 위로는 머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골반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척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척추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노화되는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척추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위인데 신경공 협착증이 오늘 주제잖아요. 올바르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척추의 구조와 역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척추는 총 33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경추는 7개, 흉추는 12개, 요추와 천추는 5개, 위추는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 사이에는 관절인 추간판 2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는 원만한 S자 모양인데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척추는 체중을 지탱하고 척추관 안쪽으로 지나가는 척수와 척추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으로 척추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척추 질환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뼈는 총 33개로 탑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 예. 뼈 사이에는 원반 모양의 추간판이 자리하게 됩니다. 추간판은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과 그리고 수액을 감싸고 있는 껍질인 섬유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추간판은 척추를 움직일 때 스프링 역할을 하고 가장 흔히 많이 들여보셨을 질환인 척추 질환인 허리 디스크는 나이가 들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섬유륜이 찢어지고 수액이 섬유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됨으로써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가운데서 여기 파이프 모양으로 비어있는 곳이 척추관이 되겠고요. 예. 신경이 나오는 이 구멍 자체가 신경공이 되는데요. 이 척추나 척추 신경이 빠져나오는 길이 퇴행성이나 노화 등으로 좁아지게 되면 이를 척추관 협착증 또는 신경공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신경공 협착증, 신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신경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신경이 빠져나오는 통로입니다. 네, 척추신경은 신경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엉덩이나 다리, 발 등으로 신체 곳곳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데요. 척추신경의 신경다발이 말단으로 빠져나오는 구멍이 신경공이며 이곳이 신경의 압박을 받게 되면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거나 통증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추뼈를 빠져나온 신경을 주변 비정상적인 인대나 뼈가 누르는 것을 신경공 협착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신경공 협착증은
엉덩이, 다리 부분의 통증, 저림을 나타내기 때문에 흔히 디스크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MRI, CT 등을 시행을 해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어 엉뚱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만일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지만 검사상에서 명확한 진단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신경공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척추 질환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두셔야겠습니다. 보통 뭐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보면은 허리 아픈 걸 두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퇴행성 변화나 노화, 척추 질환에 많이 대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공 협착증도 비슷한 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신경공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자체가 네. 퇴행성이 되겠는데요.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척추가 마모되면서 뼈가 자라는 등 여러 가지 노화와 퇴행성 현상으로 신경 압박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매번 물건을 한쪽으로 들거나 예. 오래 앉아 있거나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퇴행성이 조장이 돼서 신경공이 더욱 좁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나 저림 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행성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디스크의 높이가 소실되고 척추관의 전후가 좁아지고 직경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후관절이 커지고 골극이 생기게 되고 기계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황색 인대가 비유가 되면 중심관과 신경공에서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제일 아랫부분인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가장 호발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경공 협착증을 비롯한 척추 질환들이 여름과 겨울 같은 계절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신경 증상이 계절이나 날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고 비가 오면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신체 활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겨울철에는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저기압에서 신경이 붓고 그리고 추운 날씨로 인해서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게 돼서 통증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날씨가 좋은 여름에는 운동하기 좋아서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고나 외상이 발생하기가 쉽겠죠. 네. 이런 경우에 여름과 겨울과 발생 기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절에 따라서도 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신경공 협착증이 발생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와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신경공 협착증의 발생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 보통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흔한 중요한 증상은 신경인성 파행인데요. 신경인성 파행은 허리에서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걷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 통증 위에도 저림이나 피로감, 근력 약화, 감각 이상, 불편감 등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인성 파행은 주로 척추관 협착증과 연관이 되면 양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경공 협착증의 경우에는 편측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좀 더 어린 나이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자세와 상관없이 누워 잘 때도 나타나는 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 지난해 무려 166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9년간 무려 70만여 명이 증가한 건데요. 발병 추이를 보면 신경공 협착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서울대병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자료에 의하면 통증 척도 10점 만점에 10점인 극심한 요통과 방사통을 호소하시는 환자의 원인 중에서 협착증이 총 58.3%를 차지하였고요.
이 중에서 신경공 협착증은 31%로 중심간 협착증인 27.3%보다 더 많은 빈도로 조사가 되었고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척추 협착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에서 과반 이상이 50대 이상 여성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50대 이상 여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집안일을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가족력 여부도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50대 이상이다 보니까 네. 이제 폐경을 아마 앞두거나 갱년기쯤일 겁니다. 예. 네. 폐경을 맞이한 중년 여성들은 필연적으로 갱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협착증이 악화가 되어 허리 통증을 겪을 수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은 골밀도의 유지에 기여하는 호르몬입니다. 만약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골밀도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뼈와 주변부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을 악화시키고 부추기게 되는 상태인 거죠.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 가족들 중에서도 척추 질환을 많이 앓는 경우를 주로 봅니다. 많더라고요. 네. 네네네. 이것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보통 같은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척추 질환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자 생활 습관 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악화시키고 발생시키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평소 생활 습관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신경공을 통해서 척추신경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체 곳곳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공 협착증의 전조 증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가 뭐 아팠다, 안 아팠다 계속 반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렇죠. 저희한테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척추의 퇴행성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신데요. 네네. 또한 누울 때도 허리를 바로 펴고 못 펴고 눕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 후관절의 근육이나 인대가 퇴행되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런 경우 협착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무겁고 쥐가 난다면 예. 정맥류나 혈관 장애나 뭐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요통이 같이 동반돼 있다면 다리 증상과 함께 요통이 같이 동반돼 있다면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이런 척추 질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말씀대로 허리 아프다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저림 증상까지 나오면은 대부분은 나 허리 디스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경공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명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공 협착증은 누워 있을 때는 별다른 큰 통증을 못 느끼다가도 예. 삐딱하게 앉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서 허리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엉덩이, 다리로 저리고 쥐어짜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번 같은 쪽으로 물건을 드는 경우에 신경공이 더욱 좁아져서 다리 쪽으로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협착이 심해질수록 가만히 서 있다가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나 다리에 마비되는 증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루 중 굉장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허리 통증이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또 느끼다 보면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넘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아마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노화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통증을 참고 견디다가 조금 더 악화된 분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원인을 알기보다는 통증 해결에 집중했고 그 사이 걸음은 점점 더뎌져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30년 동안 했어요. 허리 때문에 젊었을 때 병원에 자주 갔어요. 네, 한 번씩 허리가 아프면 이제 병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고 또 그러면 또 괜찮고, 젊었을 땐 주사 맞고 이러면 이제 금방 그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주사도 안 드는 거예요. 다리가 더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걸어가다 한참 못 걸어가고 이제 좀 쉬어야 가고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심했어요. 그냥 뭐 멀쩡히 딱 걸어가다가 갑작스레 딱 땡기니 허리 아프고 엉덩이 쪽으로 막 다 아픈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신경주사도 맞고 약 주고 그 약만 자꾸 먹고 이러니까 위장이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시술을 하게 됐죠. 증상 치료에 들어갔지만 호전이 없자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 앉으십시오. 네. 다리는 혹시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예. 혹시 뭐 허리도 약간 무거울 때 가끔 있어서 가끔은 있는데, 가끔은 크게 지장이 있거나 큰 지장은 사는데 지장은 없고요. 네. 통증이 없으니까 일단 네. 바닥에 있는 거 안 하고 무거운 거 안 들고. 뭐 혹시 약 드시면서 뭐 속 불편하시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특별히 그런 것도 예, 없으시고 허리에서 왼쪽 엉덩이, 골반, 다리,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통증과 저림이 있으셨고요.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병행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효과를 크게 못 보셔서 치료하면 잠깐 덜한 듯 하다가 매번 좌측으로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소견으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MRI 등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 신경공 협착증도 같이 있었고 퇴행성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내용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 협착증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상태이셨습니다. 척추경이라고 하는 곳이고 척추경 사이에 이제 척수신경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신경이 빠져나오는 길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점점 뼈가 변성이 오고요. 그리고 물렁뼈가 높이가 낮아지고요. 물렁뼈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후관절이라고 하는 것도 퇴행성이 진행이 돼서 골격이 자라고 하면서 신경이 빠져나오는 길 자체가 좁아지게 됩니다. 풍선 확장술이 가장 적합한 환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과 동의하에 저희가 풍선 확장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좁아진 데를 풍선으로 벌려주는 치료가 되겠고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 유착을 녹이고 신경 부종을 빼는 그런 약물을 집어넣은 거고요. 옆구리를 통해서 관을 하나 더 남겨서 시술이 마무리된 유형입니다. 추후에 내원하셨을 때 카테터가 다 빠져 있는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남은 카테터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술 후에 왼쪽 다리로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나 저림은 그 즉시 거의 호전이 되셨었고요. 무겁고 약간 둔한 느낌이 남았었으나 치료하면서 이후에 점차 더 호전된 상태에 지속되고 계십니다. 풍선 확장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는 마취나 상처가 없는 비수술적 치료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구조의 변화를 만들 수 없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척추 구조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나 동작을 피하면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들이 간단하더라고요. 또 눈 뜨니까 안 아프던데요. 처음에는 눈 뜨니 좀 메시껍고 그렇으니까 그전부터 통증은 없었어요. 입원해 4일 입원했고요. 그 집에 가서 바로 손주들 학교 보내고 바로 일상생활 들어갔어요. 조심을 많이 했지 대신. 신경공 협착증 환자의 대부분은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요. 이럴 경우 근육이 약화돼 오히려 통증이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착증은 지속적으로 다리 근력이 약화되면서 하지 근육들이 위축됩니다. 전기치료와 견인치료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도수치료를 통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위축된 근육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하지 근력을 유지해주고 약해진 코어 근육들을 강화시켜 허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은 좁아진 척추관을 자극하여 통증을 더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착증은 몸의 전면부 근육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데드버그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눌려줍니다.
한쪽 다리를 90도로 올리고 5에서 10초 유지한 후 천천히 제자리로 내려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동작 중에 허리가 바닥에서 뜨게 되면 허리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유지하여 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조절해 주어야 정확한 운동이 됩니다.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척추 시술 후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운동이 가능해져 매일 1시간씩 등산과 걷기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되게 아플 때는 못 왔죠. 다시는 못 오는 줄 알았는데 또 이리 와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살만해요. 허리 무리 드는 거 하지 말고 땅에 앉지 말고 됐으면 소파에 앉고 무거운 거 안 들고 특별한 건 없지만 건강하게 손주들 잘 크는 거 보고 내가 건강하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에 다니면서 쌍둥이를 크는 거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경공 협착증의 비수술적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신경공 협착증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제 사례자를 영상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초기에 통증이 더 극심하지 않았을까 참 걱정하면서 영상을 봤었거든요. 신경공 협착증이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질환일까요? 네. 척추 협착증하고 허리 디스크는 그 시작이 다른 질환이지만 예. 허리 디스크가 오래 앓았고 아주 심한 경우나 그리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게 되고 허리 디스크가 따라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공존하거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네. 따라서 디스크를 오래 앓고 있다면 협착증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주의를 요합니다. 네. 사실 허리 디스크를 포함해서 척추 질환들은 정확히 어떤 병이다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편인데요. 이렇게 다른 질환으로 착각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면 좀 더 짚어주실까요? 협착증 안에서 신경공 협착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구별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가운데서 큰 신경줄기를 둘러싼 인대나 뼈가 퇴화되면서 중심신경을 압박한다면 예. 신경공 협착증은 신경이 척추에서 말단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데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증상으로 봤을 때 척추관 협착증은 같은 중심성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자세에 따른 증상 변화가 있는 대신 신경공 협착증은 측면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에 자세에 따른 변화는 크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예. 중심관 협착증은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그래서 걷다가 조금 쉬었다 가거나 쪼그렸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증상이 신경공 협착증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증상의 차이가 설명해 주셨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신경공 협착증은 삐딱하게 앉거나 네. 그리고 한쪽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방을 메거나 할 때 힘이 실리게 무게가 실리게 되면 엉덩이 다리로 심하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저림이 있는 것이 신경공 협착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장년층을 대표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신경공 협착증인데 최근에 보면은 잘못된 자세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업무 중에도 그렇고요. 또 반복적으로 허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허리 쪽에 많은 질환이 생기는데 이제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30, 4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통증이 시작됐다면 앞서 사례자분처럼 적확한 검사가 빨리 뒤따라야 될 텐데 신경공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진단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검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예. 단순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호발 부위인 요체 아랫부분을 측면 사진을 보게 되면 척추체 사이에 간격, 디스크 높이가 소실되는 여부를 우선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CT 검사는 척추뼈나 골극은 잘 보이지만 연부 조직은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공모형 영상 검사인 MRI가 신경공 협착증을 진단하는데 흔히 이용됩니다. MRI는 척수나 추간판, 척추,
뇌척 수액 등의 경계 부위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추간판의 변성이나 탈출 그리고 동반된 후관절의 변성과 주위 연부 조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로 신경 증상과 척추신경의 압박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여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들도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협착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또 달라지겠죠? 네, 영상 검사 후에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죠. 저한테 얼마나 심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심한 정보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 검사의 협착 정도가 모든 증상을 설명해 주거나 네. 예후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심간 협착증은 많이 눌리더라도 압박이 심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고요. 신경공 협착증은 많이 눌리지 않더라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영상 검사에서 협착증의 발생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자의 증상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봤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의 이런 과정을 순탄하게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고 있었고 이 밝아지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신경공 협착증, 그럼 치료 방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보존적 치료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이나 프롤로 치료 같은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협착증은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보다는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증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병행하게 된다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 환자분들이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말씀드린 보존적인 치료로 90% 이상에서 증상이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시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막의 신경성형수는 특수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서 환부에 직접 삽입해서 바늘로 유착을 풀어주고 유착 방지제와 항염증제 등을 주입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 등을 경감시켜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풍선 확장술이라는 치료도 치료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협착증으로 인해서 척추관이나 신경공이 좁아졌을 때 풍선 확장 기능이 포함된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비수술 요법이 되겠습니다. 풍선을 이용하여 협착 부위를 충분히 확장시켜 준 뒤에 협착 부위에 신경을 유착을 녹이는 효소제와 네. 통증을 줄여주는 항염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풍선 확장술과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의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고령 환자분이나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만일 비수술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드물게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투채널 내시경 척추 감압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허리에 4-5mm 안팎의 작은 구멍 2개를 내고 2개의 채널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채널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서 40배 정도까지 확대해 볼 수 있고요.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초소형 수술 기구를 넣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나 뼈나 그리고 디스크 등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주변 조직 손상이 거의 없고 절개 수술에 비해서 피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시간 역시 짧기 때문에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수술적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에 관해서 이렇게 치료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면 또 부위가 척추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척추 질환을 두고요,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은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래요. 네. 이게 편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편하더라고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는 척추 건강에는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과 요추가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는 곧 비대칭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장시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요추가 계속 회전된 상태로 놓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척추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신경공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환이 오래되면요, 허리나 엉덩이 부분의 근력이 약해지고 또 근육은 굳어져서 치료가 끝나더라도 불편함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걷기나 누워서 다리 들기 등의 적절한 운동, 바른 자세를 통해서 병행을 해주셔야겠고요. 아무튼 좀 여러분 척추 건강 챙기시는데 지금까지 또 도움 말씀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 좋은 날과 함께 신경공 협착증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좁아지는 신경 통로, 신경공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박재현 선생님의 신의 한 수가 공개되겠습니다.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신경공 협착을 위한 신의 한 수는 꽃게입니다. 네, 꽉 찬 속살로 입안 가득 풍미를 전해주는 바다의 꽃내음, 꽃게가 신의 한 수로 선정됐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중요한 척추. 척추 건강을 위한 오늘의 신의 한 수. 바다가 선사하는 힘, 꽃게입니다. 신선한 꽃게를 고르는 방법은 들었을 때 묵직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움푹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단단하면 살이 가득 차 있고 좋은 게이고요. 실게는 살아있는 활게로 튀김용으로, 반게는 전라도나 남해에서 많이 잡는데 선장님께 직접 공수해가지고. 꽃게는 100g당 칼슘 함유량이 우유보다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신경공 협착증을 위한 신의 한 수, 꽃게. 바다의 건강한 에너지를 가득 담아 전해드립니다. 꽃게는 일명 바다의 에너지라 불리는 아스타잔틴을 넉넉하게 품고 있는데요. 껍데기에 풍부한 아스타잔틴을 진하게 맛볼 수 있는 꽃게 백숙부터 담백하게 출격 개시. 유일하게 게 중에서 껍질이 엄청 부드럽고 연해가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껍질째로 즐길 수 있어 맛과 영양이 입안 가득. 꽃게 아스타잔틴은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해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꽃게 백숙 어떻게 먹을까요? 일단 배의 껍질을 제거한 다음 중앙에 틈을 공략해 껍데기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 아가미를 툭툭툭 제거해 먹기 좋게 잘라 입안으로 직행하면 끝! 꽃게 영양의 대명사 키토산, 근육과 뼈의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더욱 건강하게 한입! 다음 주자는 제철 바람을 타고 온 동해안 청알 오징어가 맛의 화력을 높여준다는데, 바로 칼칼한 맛으로 입맛까지 올려주는 꽃게찜.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은 물론 혈당 관리까지. 여기서 맛있는 포인트? 말린 포구 버섯 가루에는 비타민 D가 엄청 풍부해서 뼈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꽃게찜에 저희가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내에서 하루에 필요한 타우린의 절반 이상을 합성하지만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음식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거기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3까지 풍부해 두뇌 활성화, 뇌신경 안정을 도와준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맛, 찜, 화끈한 매력으로 입안을 채우는 맛. 꽃게찜과 곁들이면 좋은 맛, 재료부터 남다르다. 어디야? 움직인다? 칼슘이 통째로 풍부하게 섭취가 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이 먹기에 좋은 요리입니다. 아연 함유량이 높아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칠게. 갑각류의 껍질에 풍부한 키틴은 관절을 지탱하는 연골의 구성 성분인 글루코사민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소리까지 기분 좋은 칠게 튀김. 이번에는 밥도둑 제대로 보장하는 별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한 표 활돌개로 만드는 게장. 닭가슴살과 비슷한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게장으로 숙성시키면 소화 흡수율과 유리아미노산까지 높아진다고? 이거는 간장게장 재료인데요. 5년 숙성된 간장에 이거는 엄마가 직접 재배하신 더덕순, 엄마가 재배하신 제피나무, 텃밭에서 직접 가꾼 다양한 20여 가지의 약재로 저희가 간장게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꽃게를 비롯한 갑각류의 풍부한 칼슘은 골밀도를 높이고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 활성산소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게장의 묘미는 부드러운 게살과 흰쌀밥의 맛있는 공식, 바로 더위로 입맛 잃은 분들 주목하세요. 꽃게 앞발, 집게발 같은 경우는 딱딱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얘를 이렇게 따로 잘라내셔가지고 요 집게발만 모아서 냉동 보관하셔서 그다음에 라면 드실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몸의 에너지를 형성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꽃게. 신경공 협착증을 위한 신의 한 수. 꽃게로 오늘도 건강한 한 수 알차게 완성했습니다. 네, 신경공 협착증을 위한 신의 한 수 꽃게였습니다. 예, 중복맞이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겠고, 야, 마지막 뭐 밥도둑인 간장게장까지 군침이 돌았는데요. 네. 근데 이 게 요리가 게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꽃게는 고단백질의 저지방 음식이죠. 네. 그리고 칼슘이나 키토산, 그리고 아스타잔틴, 타우린 등 각종 유익한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키토산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신경을 회복시켜서 신경의 퇴행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노리고 온 건 아닌데 마치 네. 노린 것처럼 의상색이 꽃게여가지고 네. 네, 깜짝 놀랐는데, 이런 꽃게와 함께 좀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신경공 협착증 예방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경공 협착증은 음식을 특별히 가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증가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담배는 요통에 안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금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통에 좋은 운동은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 수영, 걷기 운동 등이 도움이 되겠고요. 신경공 협착증을 특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물건을 들거나 가방을 메는 자세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등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정말 백해무익이니까 금연 꼭 성공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음식으로는 신의 한 수, 밥도둑인 게지만 밥은 좀 적당히 드시면서 게 요리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박재원 선생님의 신의 한 수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난 봄부터 오른쪽 엉덩이에 심한 통증이 나타났는데요.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저리면서 쥐가 나기 시작하더니
걸으면 걸을수록 엉덩이 주변의 뼈가 웅웅거리면서 빠지는 듯한 통증으로 점점 걸음을 멈추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요즘은요, 유난히 소변을 자주 보고도 개운하지가 않아서 치료를 위해서 허리 신경 주사를 10번 넘게 받았거든요. 근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셨네요. 우측 엉덩이 다리로 심하게 아프고 쥐가 나면서 걸으면 통증이 있어서 자주 걸음을 멈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파행이 의심됩니다. 10번 넘게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MRI 검사를 충분히 안 해보셨다 그러면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만약에 해보셨다 하면 그 판독을 정확하게 받아서 신경공 협착증인지 중심관 협착증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주제 질환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병원에 가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60대 중반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허리 디스크로 주사 치료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앉았다 일어나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늘 허리와 무릎 통증을 달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부터 잠을 못 잘 정도로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고 딱딱해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은 점점 왼쪽 다리로 퍼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MRI 검사상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답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평소 장사를 하셨다 하셨고요. 허리와 무릎에 지속되는 통증으로 여러 번 주사 치료, 심지어 시술 치료까지 했는데도 잠을 못 자실 정도로 엉덩이 다리 쪽으로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시네요. 평소 자세와 직업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주제인 신경공 협착증을 MRI에서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신경공 협착증을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신경공 협착증을 확인을 하셔서 영상검사상에서 합당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분은 뭐 차이가 MRI 검사를 했다는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읽어드립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인데요. 요즘 장보기가 두려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 짐을 들려고 하면 종아리부터 찌릿하게 힘이 들어가더니 다리가 저리고 마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더라고요. 방사통이 있으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짐이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마 전부터는 가벼운 짐도 들려고만 하면 허리부터 다리까지 먹물이 번지는 것처럼 통증이 순식간에 다리 전체로 퍼져나가더라고요. 자세를 그래서 이리저리 바꿔봤는데 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압박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네, 무거운 짐을 들면 종아리부터 찌릿하게 힘이 들어가고 저리고 쥐어짜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만약에 본인이 한쪽으로 물건을 많이 드신다든지 걸음 걸을 때 좀 삐딱한 자세로 걸으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신경공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치료를 해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선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 치료를 먼저 권해드리고요.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네, 병원 방문과 더불어서요 평소 생활 습관 점검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64세 여성입니다. 저는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다리에 한 번씩 쥐가 났는데요. 점차 그 횟수가 잦아지더니 한 달 전에는 10분 정도 걸으면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급기야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가까운 거리도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게 되고요. 쪼그려 앉아서 쉬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는데요. 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저릿한 통증이 발생해서 움직이기 힘들 때 몸을 앞으로 숙이니까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파행 증상인데요. 그리고 숙였을 때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일시적으로 호전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10분 정도 서고 걸으면 쪼그려 앉아서 쉬었다 가기를 반복하시는 정도신데요. 10년 이상 된 병변이라면 정밀 검사 후에 어느 마디가 협착증인지 그 마디가 또 얼마나 심한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치료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서도 협착증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자세를 취하면 완화가 되지만 그게 뭐 완벽히 치료가 되거나 치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올바른 검사를 꼭 받으셔야겠고요. 자, 다음 상담 요청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인데요. 대학교 졸업반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흐르신 것 같아요. 이삿짐을 당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20대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리를 하거나 비가 오면 허리 통증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는 하루 정도 쉬고 나면 또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어서부터는 자고 일어나거나 장시간의 작업을 하면 허리가 뻐근하면서 제대로 숙이기도 또 젖히기도 힘들어서 엉거주춤하게 되고 떨어진 물건도 몸을 옆으로 틀어서 줍게 됩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것보다는 한쪽 다리를 접고 앉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게 허리를 지탱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오래전부터 있던 요통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면서 서서히 심해지는 경우, 흔히 보는 경우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나 자세를 스스로 피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스스로 스트레칭이나 수영이나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나 체중 조절 등으로 증상이 호전이 됐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점점 악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병원을 역시 내원을 하셔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시고 그 검사 결과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역시 요통이 나타났을 때는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고요. 다음 사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순인 아버지께서는 얼마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갈비뼈 쪽이 걸린다고 힘들어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잠을 자는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점점 오른쪽 다리도 쑤시면서 저린다고 자주 주무르고 다리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보폭이 줄어들더니 발바닥이 마치 자갈밭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등 쪽이 불편하면서 우측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보폭이 줄어들면서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무겁다면 우선 척추 병변으로 인한 신경학적 변화를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흉추부에도 협착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흉추부인지 요추부인지 협착증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신경학적 검사와 종합하여 판단을 해서 치료를 꼭 하셔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참 오늘 척추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척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중장년층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음 보면요. 이제는 시어머니 얘기입니다. 70대 초반의 나이라고 하시고요. 5년째 시어머니께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도 병원은 무섭다고요.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파스 또 진통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증이 이제 점점 허리를 쉽게 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요. 일어서려면 무언가를 짚어야 가능하고 물건을 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밤에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어서 불면증까지 나타났습니다. 5년이나 지속된 극심한 허리 통증이 된 오래되신 분인데요. 네. 통증으로 허리가 잘 펴지지도 않고 일어설 때도 바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짚고 일어나는 상태가 지속되는 분이시네요. 그런데 병원을 무서워하세요. 그러니까 네. 5년이나 됐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점점점 진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걸음 걷기가 더 힘들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병변을 악화를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박재현 선생님께서 앞서 치료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큰 부담 가지시 마시고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꼭 찾아가셔야겠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이고 또 숙면이라고 하거든요. 잘 자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사람들이 잘 때 평균 20번에서 30번 정도 몸을 뒤척인다고 합니다. 이유가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가장 편한 수면 자세를 찾기 위해서 또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나는 옆으로
옆으로 돌아자는 게 편하다. 흔히 말하는 새우잠을 취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증 악화 생길 수 있고요. 척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도 올바른 수면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좁아지는 신경통로, 신경공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분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공 협착증은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서 허리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엉덩이 다리 쪽으로 쥐어짜는 듯한 심한 통증이 유발될 때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신경공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으므로 무작정 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 후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치를 보이면서 현재 4차 대유행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최근 유행을 보면 확진 환자와 접촉하면서 전파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동료 등의 활동 영역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전파력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전파력이 높다는 것은 이전보다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만큼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 수칙 준수 그리고 예방 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 폭염특보도 내려지는 등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러분 댁에서나 또 어떤 공간에서 에어컨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가운데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은 환기를 해주셔야겠고요. 맞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 통풍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문과 또 창문을 여러 개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실 때도 역시 창문을 여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모두 건강을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건강 좋은 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